법률방송이 지난주에 이어 로스쿨의 명함을 다룬 법조인 양성 시스템 기획 보도를 이어갑니다. 로스쿨은 등록금뿐 아니라 입학 준비 과정에서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현장 속으로 해서 로스쿨 음서제 논란의 핵심인 비용 문제를 짚어봅니다.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시행을 앞두고 신청 방법과 활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에서는 가구별 지급액과 제한 업종, 금융피해 예방법까지 소비 쿠폰과 관련한 주요 정보들을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이 지난주부터 법조인 양성 시스템과 관련해 법조인의 문턱, 로스쿨의 명함 연속 기획 보도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는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는 주 원인인 비용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10년 전에도 로스쿨은 준비부터 졸업까지 1억 원이 넘는 돈이 든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스쿨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스쿨은 가진 자들의 리그. 최근 사법시험 부활을 다룬 한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배경에는 대체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거론됩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당사자의 경험을 듣고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모두 난처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액 장학금을 받고 로스쿨을 졸업한 박모 변호사만이 짧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로스쿨에 지원했던 박 씨는 오히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변호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박 씨는 로스쿨 재학 중 학비 외에 발생하는 비용은 직장 생활 중 벌어들인 소득으로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역시 초시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은 정말 막막했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로스쿨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 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얼마나 될까?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로스쿨 신입생 중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5.86%로 3년 연속 5%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재학생 1인당 평균 학자금 대출액도 2017년 973만 원에서 지난해 1261만 원으로 30%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재학생 10명 중 7명은 월소득 인정액이 1,146만 원 이상이거나 국가장학금 지원 없이 학비 전액을 납부하는 고소득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역시 3년 연속 60% 후반에서 70%대를 기록 중입니다. 현재 대기업 법무본부 소속 직장인인 김규민 씨도 법조인의 꿈을 안고 법대에 진학했지만 김 씨 역시 사법시험과 로스쿨 사이에서 고민하다 취업 준비로 돌아섰습니다. 이미 장수생 리그로 들어선 사법시험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로스쿨도 김 씨에겐 높은 벽이었습니다. 합격이 된다면 어느 정도 조금 손실 보전이 되겠지만 그것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불합격을 하게 된다면 그 학비와 앞으로의 기회비용은 너무도 좀 크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계산했을 때는 좀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판단했었어요. 음서제 논란을 피하려면 결론적으로는 이 로스쿨 학비를 줄여가지고 가야지 이게 그러한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거지. 이 장학금을 많이 준다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뭐 많이 준다고는 하지만 100%가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와중에도 장학금을 못 받는 소외되는 이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장학금만으로는 그러한 논란을 조금 회피할 수 있는 주장은 못 된다고 저희. 김 씨는 취업 준비로 돌아섰던 자신과 달리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가 된 지인들의 사례도 전했습니다. 친구들이나 선배들도 로스쿨 진학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집안이 좀 유복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두 해 떨어지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한 번에 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손실이 적었지만 최대 5번 기회를 주잖아요. 마지막에 5차 때 붙으셨던 분은 굉장히 잘 사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마통까지 뚫고 조금 힘들게 생활을 하셨었어요. 제 주변에도 한 분이 있긴 한데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로스쿨을 진학을 했는데요. 물론 지금 결과가 좋게 나오기도 했고, 근데 그렇게 진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또 도와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로스쿨은 등록금뿐 아니라 입학 전 치러야 하는 법학 적성 시험인 리트를 준비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에 로스쿨 진학 전 리트 대비 학원은 물론 진학 후에도 변호사 시험 대비 학원을 다니거나 일부 학생들은 기숙학원까지 다니는 실정입니다. 기숙학원 홈페이지에는 핸드폰을 제출해서 공부에 집중하기 좋았다는 대입 기숙학원이나 재수 종합학원에서나 봤을 법한 홍보글도 볼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도 과거 신림동 고시촌을 중심으로 학원가가 있었지만 막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저학년 법대생이나 비법학 전공자들이 휴학이나 방학을 이용해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변호사를 배출하는 법학 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추가로 사교육까지 받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하자 그간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대한법학교수회가 가장 먼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독점적 한국식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고 법조인 양성제도를 다원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대학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소속 교수와 법학 박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법률방송은 이번 기획보도를 준비하면서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을 만나 협회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백원기 회장은 최근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지난 10년간 줄곧 같은 문제를 지적해왔다면서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대한 언론의 무관심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국립대 법인이고 서울시립대학에 의해서 등록금이 두 번째로 싼 대학교가 되어 있는데 전국 각지에 유능한 학생들, 그러나 부유한 학생들이 아니고 참 어렵게 사는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합니다. 장학금 혜택을 받기도 하고 와서 입학을 할 때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법조인이 되겠다, 변호사 되겠다, 판검사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1학년, 2학년을 지나면서 로스쿨을 준비하려면 리트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학원에 다닐 필요도 있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교수님 이 로스쿨에 가는 방법 말고 다르게 변호사가 되는 방법 없습니까? 결국은 비용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부담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부모님이 부담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과다해서 또 공부를 하다가 리트 시험 준비가 너무 어려워서 또 서울에 소재하는 로스쿨에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압박을 받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장학금이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로스쿨의 학비 자체를 대학처럼 줄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문 대학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일반 대학의 학비의 2배, 5배까지 올려서 책정을 해서 그 금액을 받는 것이 문제이죠.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변호사 배출 창구를 일원화한 당시 결정이 당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로스쿨의 탄생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도 원래는 학부 로스쿨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인 중심 사회가 되고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상류 계급층이 학부 로스쿨을 대학원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흑인들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은 접근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식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게 잘못이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독점적인 구조로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베이비 바라든가 일부 주의 경우에는 로스쿨에 가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장치들이 많이 존재했던 거죠. 일정한 로펌에 오랫동안 사무원으로 종사한다든가 법조 경력을 일정한 기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로스쿨에 가지 않고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이런 제도를 다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오해 응시의 기회를 제한을 해가지고 오탈자의 경우에는 도저히 변호사가 될 수 없고. 앞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도 아니고 몇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법학과 출신에 대해서는 로스쿨을 2년제로, 법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는 3년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 교육을 해서 1년의 기한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법학과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평성 유지를 해서 그랬던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로스쿨 제도가 원칙이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의 경우에도 우회로인 베이비 바가 있다고 그랬죠. 똑같이 일본도 예비시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가지 않더라도 예비시험을 합격하면 로스쿨 졸업한 학생과 동일한 자격으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줬던. 내가 아는 많은 로스쿨 교수들이 있습니다. 로스쿨을 원장을 역임한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을 함에 있어서 도입한 것도 잘못이지만 우회로를 두지 않았는지 그 점이 잘못됐다. 백원기 대한법학 교수회장은 과거의 사법시험을 그대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더 나은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죽은 사법시험을 어떻게 살릴까요? 사람이 아니니까 제도니까 더 좋은 제도로 살릴 수가 있죠. 우리가 과거의 사법시험도 사법연수원에서 동기끼리 거래하고 이 사법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사법관의 배출 구조를 분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법학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우리들의 어떤 법조인 양성화의 이원화 방안의 가장 큰 논거입니다. 법률방송 조날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시작합니다. 5,100만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시기에 맞춰 금융 피해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석대성 기자와 뉴스픽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죠. 예, 이번 달 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 경정 예산안 31조 8천억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소비 쿠폰 지급이 12조 2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인데 이 지급 금액은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1인당 15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 구간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으로 산정했고 9월에는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원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부 외국인도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난민 인정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등도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게 돼 있는데 지급 수단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지역 화폐의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앱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불카드는 우편이나 현장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카드 포인트의 경우에는 카드사에 신청하면 사흘 안에 자동 충전되게 했습니다. 일반 국민은 직접 신청해야 되지만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겐 자동 지급됩니다.
네, 정부는 소비 쿠폰에 대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촘촘히 설계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생활 필수 분야에서의 사용을 권장하면서 제한 업종도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고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헷갈리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이 소비 쿠폰 지급 취지는 동네 상권 살리기인데요. 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기업형 마트 등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선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 소비 쿠폰을 뭐 스타벅스에서는 쓸 수 없고 뭐 메가커피에서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이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서는 직영점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직영점은 말 그대로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이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등은 100% 본사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민생 쿠폰을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애플 스토어나 이케아 그리고 샤넬 등 대형 외국계 그 매장이나 하이마트 등 대형 가전 매장 그리고 일반 유흥주점, 복권방, 사행성 오락실, 귀금속 판매점 등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개인이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가맹점은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곳이라면 민생 쿠폰을 어디서든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방, 엔젤리너스 같은 카페나 그리고 BBQ, 교촌, BHC 같은 치킨 프랜차이즈 그리고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넛, 맘스터치 등은 대부분이 가맹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버거킹이나 뭐 맥도날드, 다이소 등은 이 직영과 가맹 방식이 혼합이 돼 있어서 사용 전에 별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배달앱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좀 혼선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음식점 등 매장에서 사용을 하거나 매장 직접 결제 기능이 있는 배달앱 민족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런 기능이 없는 이 쿠팡이츠에서는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소비 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뭐 학원이나 동네 마트 그리고 의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소비 쿠폰은 전통시장에서도 쓸 수 있는데 정작 상인들의 기대감은 낮다고요. 이 정부는 이 지역 경제 전반에서 이 쿠폰 특별 수요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업종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유독 전통시장에서 기대가 낮은 편입니다. 통상 이 7, 8월은 다른 시기에 비해서 매출이 낮은 비수기고 그리고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시장을 찾는 발길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더위가 지난 이후에도 전통시장에서 쿠폰 특수는 남의 집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민생 쿠폰 사용 기한이 오는 11월 30일까지인데 국민 대부분 지급 이후 곧바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편의점 업계는 민생 쿠폰 지급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냉방 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접근성도 좋고 최근엔 이 생필품을 넘어 고가의 전자기기나 선물 세트 등을 파는 백화점화 추세로 이 선택폭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0년 5월 이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이 국내 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계의 매출을 보면 지역화폐 결제 금액이 전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피싱 주의보도 울리고 있죠. 이 특수를 노리는 건 범죄 조직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아주 절호의 기회였죠. 이 상대의 절박감과 불안감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그들에겐 생계난에 처한 이들이 많아져서 범죄 타깃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국민에게 손 내미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그리고 소상공인 특별 대출 등을 받게 해준다며 연락하면은 속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이 보이스피싱 건수는 4만 건이 넘었고 피해액도 8천억 원에 달해 이 직전 5년 사이 최대였는데요. 당시 뭐 재난지원금 조회나 수령 기한 안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미끼로 뿌렸습니다. 21일부터 지급하는 소비 쿠폰도 범죄 조직이 덫으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지원금도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확인해 보라며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일단 소비 쿠폰 안내 문자에 URL 주소가 같이 적혀 있다면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스마트폰이 해킹되거나 금융 정보가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카드사 명의로 된 안내 문자에 인터넷 링크가 연결돼 있으면 그것도 사기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소비 쿠폰 발급을 신청하고 외국으로 나갔다면요, 가족의 대리 수령이 가능한가요? 이 본인 신청과 본인 수령이 기본이지만 현역 군인 등 이 군복무로 외출이나 외박이 제한된 경우에는 부모나 배우자 등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과 대리 수령할 수 있고요. 그리고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수령도 가능합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등 장기간 입원, 입소로 외출이 어려운 분도 가족이나 보호자를 통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학, 출장, 장기 여행 등으로 해외 체류 중인 경우 가족 등 법정 대리인이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갖추고 대리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소비 쿠폰 발급을 신청하고 해외로 나간 경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원칙적으로는 소비 쿠폰은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 사용하기에는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부모님이 아프셔서 소비 쿠폰을 쓰지 못할 경우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결제 시점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쿠폰은 계좌 간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요. 만일 해외에 나갈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쓰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종이 상품권을 신청해서 가족에게 주는 등 유연하게 이용은 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비 쿠폰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고 파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등으로 이 거래를 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최대 3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석대성 기자와 함께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관련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민생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정책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 전달과 또 주의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 공식 홈페이지나 지자체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겠습니다.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어렵고 딱딱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주목 입판결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 비율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치매 노인 실종 사고부터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각종 문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목 입판결에서는 치매 노인과 관련된 민형사상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변호사 두 분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율쌤의 허윤규 변호사와 허영석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죠. 이로 인해 국내 치매 노인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약 124만 명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178만 명, 2040년에는 285만 명, 2050년에는 약 390만 명까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국내 치매 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 문제들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환자들의 경우에는 일반 사례들과 다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주목 입판결에서 판례를 통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사건은요, 이 한 치매 노인이 같은 병실의 환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허윤규 변호사님. 네, 지난 2021년 8월 7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치매 환자 A씨가 부산의 한 병원에서 병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소화기로 수차례 내려쳤는데요. 피해자는 외상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흘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간호조무사에게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이후 A씨는 상해 치사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A씨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였죠. 네, A씨는 2008년 처음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았었고요. 2018년에 머리를 다쳐서 그 뇌수술을 받은 이후에 이 치매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해당 병원에 쭉 입원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처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런 심신장애 때문에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지가 항상 문제되는데요. 심신장애와 양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결여된 자 혹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자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능력들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형은 감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를 심신상실 상태라고 하고 후자를 심신미약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A씨의 경우에는 이 치매 상태가 심신상실에까지 이르렀는지 혹은 심신미약에 그치는 것이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심신상실에 이르는 정도 이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검사는 A씨를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서 실시한 감정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중증 인지장애 상태에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되었는데요. 2심 법원은 이러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A씨가 평소에 어느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있었지만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서 무죄를 확정시켰습니다. 네, 이 사례에서는 이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이 된 건데 반면 일본에서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자신의 손녀를 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질환을 겪고 있는 80대 노인이었고요. 피해자는 16세의 손녀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80세 노인이 16살 소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변호인 측은 살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상태를 평가한 의사들이 법원에서 진술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노인의 행동에는 의도성이 있었고 그러한 의도성은 살해를 하려는 의도와 정확히 일치했다라는 그런 이유를 진술을 하였고요.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 어느 정도 정신적 능력이 결여된 상태인 것은 맞지만 이 범행을 단념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즉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 심신미약 정도에 그쳤다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판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혹은 다른 일을 하다가 신경을 미처 쓰지 못한 사이에 치매 노인들이 갑작스럽게 밖으로 나가거나 혹은 위험에 처하는 상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증세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70대 노인이 창밖으로 투신해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 2월부터 파킨슨병과 이제 치매 증세로 울산의 한 요양병원 그 집중치료실에서 그 생활하던 70세 치매 노인 이제 B 씨는 2019년 8월 이 병원 5층 창문에서 이제 떨어져 응급실로 옮겼지만 사망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B 씨는 이제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2019년 6월부터 이제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사건으로 요양병원장인 A 씨와 또 수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그 병원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병원장인 그 A 씨에게 그 병원 창문에 그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이나 잠금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느냐가 이제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진행이 됐고요.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자의 이제 준수 사항은 그 의료법과 그 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A 씨에게 창문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와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그 환자의 그 창문 접근을 금지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네, 비록 더욱 집중적이고 밀착된 관리가 필요한 치매 환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돌발 행동 자체를 원천 차단하거나 혹은 예측해 대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장의 주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그 실질적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요. 피해자가 그 추락한 병원 창문은 그 일부러 과도하게 몸을 밀어넣지 않는 이상에는 그 추락하기 그 어려운 구조인데다가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발 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한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도 적지 않죠.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자신이 가족이라고 속이거나 심지어는 위장결혼 등 수법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건데요. 관련 판례 살펴보겠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재력가에게 접근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막대한 재산을 빼돌린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해당 사건에서 60대 여성에게는 이 항소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상고를 취소하면서 형은 2017년 3월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이 사건이 다소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 사건은 2013년 7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시 80대 노인이었던 A씨는 미국 명문대 출신으로 그 부친이 발명한 발명품을 국내에서 사업화해서 9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는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A씨는 형제들과의 유류분 소송을 거치고 그리고 또 부인이 아내가 먼저 사망하는 사건을 거치면서 그리고 2013년 초 뇌수술까지 하면서 치매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A씨에게 자산가였던 A씨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0대 여성인 B씨가 종교단체를 가장해서 접근을 했는데요. 이 60대 여성인 B씨는 20년대 초반에 이미 치매 노인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가로채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A씨는 B씨를 멀리하라는 자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녀들과 멀리하면서 이 B씨에게 의존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에게 속아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40억 원의 재산을 편취당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이 과정에서 재산 편취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위장결혼까지 하면서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이후에 B씨는 A씨와의 합의 이혼 절차까지 혼자 진행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추가로 12억 원을 추가 편취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모든 재산을 빼앗긴 A씨는 결국 원룸에서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자녀들과 다시 재회는 하게 되었지만 이미 건강이 많이 악화된 A씨는 2016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씨는 이 범행으로 인해서 사기 등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요. 그 B씨가 진행했던 위장 결혼 역시 혼인 무효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B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승소를 하였지만 그 피해액은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이웃집 치매 노인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통신사를 속이고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했을 뿐 아니라 들통이 나자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치매 노인 B씨의 이웃에 살고 있던 50대 남성 A씨는 2022년 12월 24일 이웃 노인 B씨의 아들 또는 손자 행세로 통신회사를 속여서 자기 집에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개통하게 하는 등 약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고령의 치매 증상이 있는 점을 악용해서 B씨에게 돈을 안 내고 TV 등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며 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서 B씨 명의로 유료통신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2023년 12월에는 B씨의 가족이 이를 알아채고 경찰에 이제 고발함으로써 조사를 받은 일에 이제 앙심을 품고 A씨는 B씨에게 찾아가서 심지어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눈꺼풀 부위를 긋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까지 했다는데요. A씨는 법정에서 보복상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 진술에 더해서 B씨의 상처를 목격한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평소 B씨를 돌보던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네, 이처럼 판단력이 흐려진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가해자들 대부분이 치매 노인인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이다. 또 그들이 스스로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사 무능력 입증이 관건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80대 노인이 이제 30년간 자신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 가사 도우미 역할은 물론 간병까지 해준 여성에게 임종 2년 전에 함께 살던 집의 소유권을 이제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사례인데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로서 유효한 법률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유족인 자녀들은 동거 여성이 중증 치매 환자인 아버지의 의사 무능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러한 사례는 최근 이제 상당히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인 부모님의 재산을 어느 특정 상속인이 다른 형제들 몰래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다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치매 노인의 부동산 처분 관련 법률행위의 유무효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관건이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제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은 결국 치매 검사, 진단 등 그 의료 기록에 대한 의료 감정이나 증여나 유증 등 그 법률 행위 당시에 관여한 법무사 등의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면식도 없던 이들이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친밀감을 쌓은 후에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치매 환자 가까이에서 이들을 돌보는 요양 보호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속인이나 이제 친족이 아닌 그 간병인, 요양 보호사에 의한 사기 범죄도 문제고요. 최근에는 그 간병인도 친족도 아닌 제3자에 의한 사기, 기망 등으로 치매 노인의 재산을 노리는 이른바 실버 칼라 크라임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치매 환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성년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후견인을 선임하고 치매 노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서 재산의 그 무단 처분이나 부당한 경제적 착취로부터 고령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요. 다만 실제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 간의 뭐 신뢰 문제라든지 또 후견 심판 절차의 복잡성 등이 그 주된 이유인데요. 그러나 이제 치매 노인의 재산 보호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간 상속 분쟁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치매가 의심되는 시점부터 법적 후견인을 선임해서 객관적 재산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그 재산 보호와 분쟁의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성년 후견 제도의 자격과 절차 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허용석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민법 제9조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이나 노령 등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말합니다. 또한 위 피성년 후견인을 위해서 성년 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본인, 정신 상태에 장애를 겪고 있는 본인 혹은 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이 민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신청권자들입니다. 그리고 민법은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대신에 후견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9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견 결격 사유로는 미성년자, 회생 개시 절차가 개시 결정이 된 자,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 혹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와 같은 사람들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937조의 후견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후견인 자격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이 이제 개시되는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후견 신청은 서류 접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후견 개시 신청서를 제출을 할 때는 진단서, 즉 그 정신적으로
사무처리 정신적 질병이나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진단서 등이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년 후견으로 인해서 재산적인 법률 행위 능력이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가족들, 보통은 이제 상속인이 될 사람들이죠. 그 가족들의 이해관계가 또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동의서 혹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견 개시 신청이 접수가 된다고 하면 가정법원은 피성년 후견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꼭 법정에서 들어보게 돼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 등 가족이 희망하는 사람이 후견인으로 꼭 선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재량으로 선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법원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나 혹은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능력이 크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후견 신청에 앞서서 사건 본인에게 성년 후견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를 하신 다음에 성년 후견 신청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처벌 수위, 관련 문제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목 이판결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목 이판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변호사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